다섯 번째 노트입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장이냐? 세 번째 노트에서 5단계에 걸쳐 가지고 그 키 확립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이 이제 기본적인 암호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키 확립 프로토콜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N명의 사용자들이 서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고 싶습니다. 서로 비밀스럽게. 그러면은 각 사용자 쌍은 메시지를 암복화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대칭키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메시지는 공개키로 암호하지 않기 때문에 대칭키를 확립해야 될 거고, 그 대칭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들을 서로 암호화해서 주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칭키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키를 필요할 때 수시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대칭키만 사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공개키까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대칭키만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접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 아니면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은 무식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 거기서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문제를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각 사용자한테 N쌍이 필요하니까 각 사용자한테 N-1개의 키를 주는 거예요. N-1개. 근데 출발할 때 N-1개를 주고 출발하면 그 주는 것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각 사용자는 사용자 수에 비례해서 키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각 사용자는. 그래서 확장성이 없는 어떤 접근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키를 바꾸려고 그러면 키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뾰족하게 없어요. 다시 원래 받았던 데 가서 또 받아야 된다든지, 사용자가 추가됐다. 그럴 경우도 별로 이렇게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별로 솔루션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지난번에 봤던 방법인데, 각 사용자는 공통된 온라인 신뢰기관과 TTP와 장기간 대칭키를 공유하고, 각 사용자 간에는 필요할 때 암호 프로토콜 통해 일회용 대칭키를 확립해서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 사용자는 몇 개의 키만 유지하면 돼요? 한 개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죠. 각 사용자는 이 온라인 TTP와 대칭키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 TTP한테 요구해가지고 다른 사용자하고 사용할 수 있는 키를 얻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성도 있고 수시로 바꿀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방법 1보다는 확실히 확장성이 있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얘는 확장성이 없었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N-1개를 유지하지 않고도 혹시 N-1개의 서로 다른 키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렇죠? 사용자가 여기서는 이제 N-1개를 유지해야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첫 번째 문제점이 확장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확장성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기법이 두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얘네 둘, 블러움의 기법과 블론더 등의 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 사용자에게 다른 N-1명의 사용자와 독특한 대칭키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를 주는데, 얘가 받는 정보는 N에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N에 비례하지 않고 확장성 있는
크기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그 n명과 서로 다른 키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기법이 조금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한번 보고,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블럼의 기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거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얘를 만드는데 얘는 우리가 n명이니까 n명이 필요하니까 n명 간의 그 키 확립을 해야 되니까 요 행렬은 크기가 n이에요. 그러니까 행이 n개다 이거죠. 행이 n개고 요거의 열의 개수는 k개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개면 2개, 3개면 3개, 5개면 5개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D라고 하는 행렬을 가지고 만들어요. D. 대칭 행렬. K 곱하기 K의 대칭 행렬을 갖고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요 똑같은 얘는 이제 근데 K by N 행렬 G를 만듭니다. G를 또 만들어요. 요 G도 여기 때 요걸 만들 때 쓰는데 요 G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들을 곱하게 되면은 이 D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행렬도 대칭 행렬이 됩니다. 요 행렬도 대칭 행렬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각 사용자는 뭐만 유지하면 되냐면은 자기가 5번이다. 5번이면은 뭐 0번부터 시작하면은 네 번째 거를 자기가 행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값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정보가 몇 개예요? K에 비례하게 됩니다. K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I번째인데 J랑 하고 싶어요. J랑 하고 싶으면은 요 G 행렬은 공개가 돼요. 요 행렬은 공개가 된다. 뭐 아무나 다 갖고 있어도 되니까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라고 하면은 필요할 때 J를 갖고 와서 자기 거랑 곱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나와요. 그러면은 똑같이 J도 I랑 통신하고 싶으면은 대칭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얘는 뭐만 유지하고 있어요. J는 요걸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I번째 요 열을 갖고 와서 자기랑 곱합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요 값하고 요 값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둘이 그러니까 나는 K개를 유지하고 K개만 유지하지만 N명과 독특한 키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확장성은 있어요. 확장성은 있는데 여기서의 얘는 비밀인데 이 A를 만들 때 사용자들이 모르는 정보는 G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뭐만 몰라? D 행렬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만 D를 아는 거예요. 서버만 알고 각 사용자는 요 행정보만 주고 있습니다. 행정보만. 그러면은 이게 산수는 아니고 수학에 의해서 내가 K개의 행을 얻어내면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어요. K개의 행. K개의 행. 그러니까 얘가 2개다. K가 2예요. 그럼 다른 사람과 하나만 더 얻어도 전체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보안 변수가 돼서 얘를 좀 키울 수 있는데 뭐 10개다. 그러면 1000명하고 하더라도 10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내가 다른 사람 9명, 내 거 빼고 다른 사람 9명 거를 확보를 하면은 이 전체를 다 계산할 수 있고, 이 전체를 계산할 수 있으면은 내 키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되는 키들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은 이제 보통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확장성이 없다.
그러면 이 확장성을 가지게끔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고민을 할 때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어떤 것들이 뭐냐면 수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렵지 않은 수학들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중에 뭔가 활용할 수 없는 건 없을까라고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거는 이런 대칭 행렬을 만들면은 요것만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요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 대칭 행렬이라는 이거는 뭐 우리 언제 배우나? 중학교 정도는 배우나? 이게 뭐 어려운 수학은 아니에요. 어려운 수학은 아닌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떠올려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쉬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지도 않게 수학을 어디다 써먹냐. 뭐 가끔 이럴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 계산할 때 말고도 필요할 때 쓰일 수가 있어요. 늘 수학이라는 게. 특히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에 있는 어떤 수학 지식을 이용하는. 얘는 비슷한 걸 써요. 비슷한 걸 쓰는데 어떤 조금 더 고난이도 수학일 수 있는데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근데 변수가 2개야. 뭐 이런 게 그런가? 뭐 이런 함수가 있다.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마찬가지인가? 이게 뭐 이런 만족하는 거 해가지고 한쪽만 나는 X값만 갖고 있고 Y값을 모르고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값을 받아서 계산하면은 둘이 똑같은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어떤 뭐 하여튼 또 그것도 수학 비슷한 거에서 이제 문제를 찾아내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들의 어떤 좀 더 좋은 해결책들을 찾고자 수학 지식을 활용하는데 보통 보면은 그 수학이 아주 어려운 수학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옛날에 배웠던 알고 있는 수학 지식으로 뭔가 활용해 가지고 풀 수 없을까, 해결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는 일부 응용에서는 또 쓰이긴 해요. 실제도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일반 응용에서는 얘는 이 확장성은 얘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매번 i와 j가 쓰는 키는 매번 똑같은 거예요. k, i, j만 쓰게 돼요. 그럼 걔를 바꾸려고 그러면 뭐 다시 만들어야 되나? 힘들다는 거예요. 얘는 어때요? 장기간 키만 있고 매번 요청할 때마다 다른 키를 새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도 얘랑 장기간 키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서버에 가서 서버로부터 대칭 키를 하나 받아와서 내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 키를 이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 키는 쌍방하고 같은 키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공개 키를 쓰려면 상대방이 그 공개 키를 쓸 때 그게 확실히 저 상대방 것인지를 확인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인증서라는 걸 활용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만약에 이 앨리스와 밥이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주고 싶다. 그러면 메시지는 공개키 갖고 암호화는 하진 않아요. 비용이 비싸니까. 근데 대칭키로 암호화한 다음에 앨리스한테 대칭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된.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요? 얘의 공개키로 대칭키를 암호하면 돼요. 대칭키는 뭐 128비트 얼마 길지 않은 데이터니까 공개키로 암호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영화 파일 같은 걸 공개키로 암호한다. 그럼 그 무지 시간 걸리고
성능이 떨어지니까 대칭키로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작은 데이터들은 충분히 공개키로 암호화해도 속도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방법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앨리스와 밥이 직접 이렇게 안 하고도 앨리스가 그 TTP랑 어떤 통신을 할 때 공개키를 쓰면 쉽게 또 키 확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키를 사용한 방식 2에서 계정 개설, 초기 키 분배, 키 갱신할 때 이런 공개키 기술을 또 활용하면은 편하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방식이 웹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웹에서. 그래서 보통은 웹에서는 뒤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웹서버가 브라우저를 인증하진 않아요. 브라우저 인증하지 않는데, 브라우저는 저 서버가 네이버인지 구글인지 뭐 11번가인지를 인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웹서버가 어떤 사용자가 웹서버에 접속을 하면 그 웹서버가 자기의 인증서를 보내와요. 인증서를 보내와요.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그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그 사이트가 내가 접속한 사이트가 맞는 사이트인지 확인을 하게 되겠고, 확인이 되면은 얘는 랜덤한 대칭키를 생성해서 그 서버의 공개키로 대칭키를 암호화해서 서버한테 줍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서버하고 브라우저 간에는 그 대칭키를 가지고 웹 문서나 얘의 계정이나 패스워드들을 암호해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브라우저에서 밑에 이렇게 잠금 채워져 있는, 아니면 HTTPS 쓰는 것들이 그런 방식이에요. 브라우저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아니 브라우저가 아니라 웹서버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브라우저가 대칭키를 만들어서 주면 서로 그거 갖고 암호화 통신을 하게 됩니다. 뭐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공개키를 우리가 사용할 때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개키를 가지고 비밀성도 보장하고 인증도 보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의 키로 암호화해서는 둘 다 제공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화하면은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비밀성은 보장할 수 있어도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플러스 KB로 암호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K로 하는 건 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증도 제공하고 비밀성도 제공하려면은 둘 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앨리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KA를 써야 되겠고, 또 얘한테는 비밀성 K는 플러스 KB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나? 암호하고 서명할 수도 있고 서명하고 암호할 수 있는데, 요 두 개가 비밀성은 다 보장이 되지만 의미가 B가 받아들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 둘 다 비밀성은 보장되죠. M은 얘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앨리스가 만들었다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 앨리스가 만들었다는 건. 하지만 앨리스가 M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메시지를 앨리스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든 거를 그냥 서명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전체 메시지는 누가 보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앨리스가 뭘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M을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뭘 확신할 수 있냐는 거는 뭘 하냐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고, 보통은 중요한 거는 메시지를 보낼 때 그 M을 상대방이 알고 있냐,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서명하는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한다? 아래와 같이 한다. 즉 서명을 먼저 하고 암호화를 하고, 암호하고 서명하는 게 아니라
서명하고. 왜? 내가 서명을 하려 그러면은 데이터를 보고 서명해야지. 그치? 아무런 내용에다가 서명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후자를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는 얘기가 우리 여기 오라클 이 오라클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암호 기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뭘 물어보면 얘는 항상 올바른 답만 해주는 애예요. 그걸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꼭 이게 대칭키, 공개키만 아닌데 공개키에서 이런 현상이 또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오라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라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밥이 난스를 플러스 KA로 암호화해서 앨리스한테 줍니다. 그럼 앨리스는 이걸 풀어서 MB를 얘한테 줘요. 그러면 밥은 뭘 확신할 수 있을까? 앨리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얘를 풀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앨리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B가 왔다는 건 앨리스가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한 거지. 보통은 앨리스가 전자 서명을 하게 해서, 전자 서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MB 주고 시그 A MB 이렇게 해도 요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앨리스만 할 수 있죠. 그렇죠? 시그 A를 마이너스 KA를 쓸 수 있는 거는 A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A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해도 얘를 복호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 앨리스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거나 이거나 어떤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암호화하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 보는 거고, 얘는 복호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 봐서 활용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나 어떤 목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프로토콜을 써서 우리가 약한 인증을 제공하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통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못 만들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는 뭘 하는 거냐면 어떤 암호문이 플러스 K로 암호화된 것이 오면 풀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플러스 K로 암호화된 거를 그냥 주면은 얘는 다 풀어주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은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어주는 오라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프로토콜 만들 때 풀어줬을 때 뭔가 크기도 봐야 되겠고, 이 프로토콜에서는 난스만 암호한다면 풀었을 때 결과가 뭐 60, 몇 비트이면 되는데, 뭐 이렇게 큰 메시지면 이건 이상한 거다, 뭐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잘 소프트웨어를 안 만들게 되면 이런 거는 오라클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오라클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떤 값을 주면 다 뭘 해줘요? 서명을 해주죠. KA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오라클이 돼버릴 수 있는, 우리가 뭔가 이게 구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구현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체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하겠죠. 자동적으로 받으면 나를 인증하려고 하는 거구나 해서 뭐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어떤 값이 오더라도 다 얘가 뭐 해줘요? 마이너스 K로 암호화를 해준다 버린다. 그러니까 곤란하다는 거예요. 얘네도. 그래서 이렇게 오라클이 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만들면 안 돼요. 만들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기서 뭐 이렇게 B 같은 걸 넣어서 줘야지. 강한 개체 인증이 되고, 그가 준 값만 가지고 서명한 게 아니라 별도 값이 들어가니까
이거의 서명을 받고자 했을 때는 제대로 된 게 아니 되겠죠. B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키 확립 프로토콜은 둘 이상의 참여자들이 비밀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암호 프로토콜이고요. 이 키 확립 프로토콜에 얻어지는 비밀키는 단일 세션에 사용하기 위한 세션 키입니다. 세션 키를 쓰는 이유는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키를 전송 또는 동의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키를 서로 어떻게든 확보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거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요. 키를 얻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키를 얻어낸 다음에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 확인이 되고 나서는 실제 필요한 메시지들을 키를 가지고 이제 교환하게 됩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키를 누가 생성하냐, 키를 생성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사용하는 암호 기술이 뭐냐, 대칭 키만 쓰냐, 공개 키도 쓰냐, 공개 키만 쓴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대칭 키만 쓰는 경우 또는 공개 키까지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분류 3은 참여하는 사용자 수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보통 이자간, 다자간 이렇게 분류돼요. 그래서 다자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VOD 서비스, 화상회의 뭐 이런데, 카톡 같은 데서 다자간, 그룹 채팅을 할 때 다자간 키를 확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자간과 관련돼서는 별도 챕터로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자간. 그래서 먼저 키를 생성한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초기에는 이제 대칭키 기술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이 대부분이었어요. 키 전송 프로토콜. 그래서 참여자 중에 한 명이 키를 생성해서 다른 사용자한테 주는 형태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키를 생성해서 주는 형태가 아니었고, 예전엔 다 누구를 이용했어요? TTP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별로 키를 생성하지 않고 TTP한테 요청하면 TTP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TTP가 이제 키를 생성을 하게 되면 키 분배 센터라고 그러고, 키를 생성하지 않는 형태도 있는데, 그거는 키를 앨리스가 만든 것을 밥한테 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중개센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키 전송 프로토콜은 중개센터보다는 분배센터 형태로 TTP 자체가 키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키 기술을 쓰다 보면은 이제 이런, 물론 대칭키에서도 이게 되긴 하지만 주로 키 동의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제 공개키 기술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참여자들이 모두 동등한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앨리스와 밥이 있다. 그럼 서로 뭔가 랜덤 값을 주고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키 동의 프로토콜. 그리고 요 키 전송과 키 동의가 섞여져 있는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는데, 혼합 방식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얘는 실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많이 쓰였고, 요즘에는 대부분 키 동의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여자 수에서는 이자간, 다자간, 최근에 와서는 이자간, 삼자간, 다자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삼자간. 왜냐하면 삼자간이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삼자간으로도 삼자간의 자체강화 방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가 보여가지고 뭐 삼자간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이자간, 다자간 이렇게 보시고, 다자간은 회의키, 그룹키라고도 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 챕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이 IPTV나 뭐
그런 걸 볼 때도 이 다자간 프로토콜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방송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그 신호를 따면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공중파는 그냥 안테나만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공중파가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돈을 내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송 콘텐츠를 보낼 때 암호화해서 보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셋탑 박스들 있죠. 그렇죠? 올레 올레 말고 뭐 있나? 뭐 SK 뭐 여러 U 플러스 그렇죠? U 플러스 걔네들의 그 셋탑 박스들에 키가 들어가 있고요. 그 키로 여러분들이 가입한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풀어줘요. 그래서 그때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룹키입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 키의 비밀성. 참여자들 말고는 볼 수 없어야 되겠고, 키가 최근에 만들어진 키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키가 다른 사람이 줬을 때, 아, 이게 밥이랑 써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버가 만들어준 거면 서버가 만들어준 거고, 이게 저 반대편에 있는 사용자가 준 어떤 값이면 반대편 사용자 준 거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기 전에 상대방하고 나하고 키 확인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키가 있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의 무결성, 키의 확인하고 무결성, 요 개념을 잠깐 요거 설명하면 우리가 키의 무결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키 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무결성이 깨져도 키 확인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의 무결성이라는 건 서버가 앨리스하고 밥한테 키를 준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키가 4비트예요. 4비트. 그냥 딸랑 4비트라고 치면 얘가 0101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받은 값이 0101, 얘도 받은 값이 0101이라면은 무결성이 만족된 거죠. 변한 게 없는 거죠. 만족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0110을 받았어. 그러면 무결성이 깨진 거죠. 무결성이 깨져요. 그러면 서로 키를 확인하게 되면 얘랑 같은 키를 갖고 있어요? 다른 키를 갖고 있죠. 그러면 서로 통신을 안 하겠죠. 풀 수 없을 테니인데. 그런데 얘도 0101을 받고 얘도 0110으로 받았어요. 우연하게. 우연하게. 그러면 둘 다 키 확인했을 때는 어떻게 돼? 키 확인이 되겠죠. 그럼 이걸 써도 될까 안 될까? 써도 문제는 없다. 비밀성만 만족이 되면. 그래서 키 무결성이 만족되면 좋겠지만 키 무결성이 만족이 안 되더라도 키의 비밀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키의 비밀성이 전제하에 키 확인만 되면 써도 된다. 어차피 랜덤 값인데 우연하게 둘이 양쪽이 비슷하게 깨졌다. 그럴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비밀성은 만족이 돼야죠. 중간에 있는 누가 봤다. 그러면 안 돼.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사용자들은 어차피 암호화돼서 와서 중간에 있는 애들은 못 본다. 못 본다고 치면 얘를 써도 된다. 그래서 키의 무결성이 만족되면 좋겠지만 키의 무결성이 만족이 안 되더라도 키 확인만 되면 그리고 키의 비밀성이 만족이 되면은 우린 써도 된다. 라는 거고 키 확인은 끝나고 나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교환을 하면은 돼요. 정보만 확인을 하면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키를 확립한 다음에 얘도 상대방이 KAB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 쟤도
밥도 앨리스한테 나도 갖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얘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확립하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그쵸? 얘가 요청을 하고 얘가 받았어요. 얘는 여기서 받았고 얘가 요거를 줌으로써 밥도 이제 KAB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얻는 순간 얘는 또 요 뒤에 거를 보고 앨리스가 KAB를 알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MB라는 값을 통해서. 그리고 얘는 요 NA라는 값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을 서술할 때 얘를 생략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키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거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쉽게 추가할 수 있으니까 굳이 프로토콜에 빼고 프로토콜 여기까지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키 확인이 안 되네? 문제 있네? 그런 게 보다는 키 확인을 하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키 확인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키 확인하려면 서로 메시지를 이제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여분 정보가 들어가 있는 KAB, 세션 키로 암호화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실제 우리가 비밀스럽게 교환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키 확인 안 된 상태에 메시지 줘봤자 얘가 못 풀 수 있어요. 그 키가 없으니까. 아니면 확립했는데 얘랑 서로 다른 키가 확립될 수도 있거든요. 받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항상 실제 메시지를 쓰기 전에는 키 확인을 해야 됩니다.